1897년 한 나라가 스스로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한다. 왕이 있던 나라 조선은 그날 왕을 버리고 황제를 선택했다. 왜였을까? 수백 년을 이어온 조선 왕조는 그 이름만으로는 더 이상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열강이 몰려오고 질서는 무너졌으며 독립은 말뿐인 시대, 조선은 질문 앞에 서 있었다. 이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나라가 될 것인가? 1897년 10월, 고종은 경복궁이 아닌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한다. 그리고 선언한다. 조선은 끝났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그 이름, 대한제국. 이것은 단순한 국호 변경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언이었다. 과연 대한제국은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조선이 대한제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의 순간을 따라가 본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가 저물어가던 조선. 500년 왕조는 이제 그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한양의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불안의 침묵이었습니다. 왕실은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은 지쳐 있었으며 국경 너머에서는 낯선 힘들이 조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문제는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조선은 세도정치라는 병에 깊이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60여 년 동안 실질적 권력은 왕이 아니라 외척 가문의 손에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같은 소수 가문이 조정을 장악했고 왕은 그저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은 썩어갔고 부패는 뿌리 깊이 퍼졌습니다. 과거제는 공정성을 잃었고 관직은 돈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지방 수령들은 백성을 수탈했고 탐관오리들은 세금을 착복했습니다. 중앙정부는 무능했고 지방은 방치되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에 짓눌렸습니다. 삼정, 전정, 군정, 환곡은 본래 국가 재정의 근간이었지만 이제는 백성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토지세는 불공정하게 부과되었고 군포는 죽은 사람에게도 징수되었으며 환곡은 고리대로 변질되었습니다. 1862년 마침내 참다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곳곳에서 밀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관할을 습격하고 수령을 쫓아냈으며 부패한 아전들을 처단했습니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몇몇 관리를 처벌하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제도를 손보는 척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30년 뒤 훨씬 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조선이 내부의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세계는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는 제국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산업혁명으로 얻은 힘을 바탕으로 아시아로 밀려들었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지배했고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를 점령했으며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넘어 동쪽으로 확장했습니다. 조선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했습니다. 병인양요였습니다. 천주교 탄압에 대한 보복이라는 명분이었지만 본질은 무력 시위였습니다. 조선은 간신히 막아냈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1871년, 이번에는 미국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포격했습니다. 진미양요였습니다. 조선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무기의 격차는 명백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결연했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쇄국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위협은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급속히 근대화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15년 만에 봉건국가에서 제국주의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조선이었습니다. 1875년 일본 군함 운요가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도발이었습니다. 조선군이 발포하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듬해 1876년 조선은 굴복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조약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청나라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조선을 일본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지회법권, 무관세 무역, 개항. 조선은 일본에게 문을 열었고 그 문은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1880년대 조선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개화파라 불리는 젊은 관료들이 등장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이들은 일본과 서양을 보았고 조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884년 그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갑신정변이었습니다. 우정총국 낙성식 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개화파는 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수 대신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14개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문벌 폐지, 인민평등, 재정개혁, 조세개혁. 3일 천하였습니다. 청나라가 군대를 보냈고 개화파는 무너졌습니다. 주동자들은 일본으로 망명했고 개혁의 꿈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조선은 다시 멈춰 섰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1894년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아니, 위기가 왔습니다.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들이 봉기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곧 전국적인 민중항쟁으로 번졌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동학의 평등사상은 무너져가는 조선 사회에 강력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력으로 진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즉각 출병했습니다. 텐진 조약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두 제국의 군대가 조선 땅에서 대치했습니다. 농민군은 진압되었지만 조선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습니다. 조선의 운명은 이제 조선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왕국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조선은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황제의 신하국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중국 황제로부터 왕으로 책봉받았고 해마다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조선은 내정에서 자율성을 누렸습니다. 사대와 자주는 양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아시아 전통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서구 국제법 체계에서는 조공국이라는 애매한 위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독립국이거나 속국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이 청나라에 조공을 바친다면 서구 열강은 조선을 반독립국, 보호국, 사실상의 속국으로 간주했습니다. 청나라는 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조하며 조선의 외교를 간섭하고 내정에 개입했습니다. 위안 스카이 같은 인물을 조선에 보내 사실상 총독처럼 행세하게 했습니다. 조선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독립국임을 주장하자니 청나라의 압박이 두려웠고 청나라의 기대자니 국가의 자주성이 사라졌습니다. 왕국이라는 체제로는 이 시대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 안으로는 부패와 밀란으로 흔들렸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개혁은 번번이 좌절되었고 왕국이라는 체제는 근대 국제 질서 속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조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변화할 것인가. 그 답은 곧 청일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1894년 여름, 조선 땅 위로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두 제국의 군대가 조선 반도에 집결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1000년 넘게 동아시아를 지배해온 거대한 제국과 불과 30년 만에 급부상한 신흥 제국이 이제 충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터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두려움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이제 자신들의 손을 떠나 다른 이들에 의해 결정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500년 동아시아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1894년 7월, 일본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명분은 조선의 개혁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정부의 내정개혁을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7월 23일,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왕궁이 외국 군대에 의해 강제로 점령당한 것입니다. 고종과 민씨 정권은 무력했습니다. 일본은 친일 정권을 세웠습니다. 흥선대원군을 다시 끌어냈고 개화파 인사들을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와의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7월 25일, 풍도 앞바다에서 첫 포성이 울렸습니다. 일본 함대가 청나라 군함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는 기습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는 청나라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청나라는 거대했습니다. 4억 인구, 광활한 영토, 오랜 역사. 북양함대는 아시아 최강이라 불렸습니다. 정원함은 당시 세계 최대급 전함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쇄국 상태였던 나라. 근대화한 지 겨우 20여 년. 누가 봐도 청나라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평양 전투. 일본군이 승리했습니다. 황해해전. 일본 함대가 북양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여순 공략. 청나라의 요새가 함락되었습니다. 위해위 함락. 북양 함대의 본거지가 무너졌습니다. 불과 9개월 만에 전세는 결정났습니다. 청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속이 빈 것이었습니다. 부패한 관료제, 구식 군대, 낙후된 무기체계. 청나라는 것만 거대한 병든거인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달랐습니다. 근대적 군사체계, 효율적 지휘체계, 우수한 화력. 메이지 유신의 성과가 전장에서 증명되었습니다.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에서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청나라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조약의 제1조.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조공책봉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순간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전쟁의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 질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1000년 이상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의 조공 체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중국 황제가 천하의 중심이었고 주변국들은 조공을 바치며 책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였습니다. 조선도, 육휴도, 베트남도, 심지어 때로는 일본조차도 이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중화제국은 패배했고 작은 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유교 문명은 무력했고 서구식 근대화가 힘을 증명했습니다. 오랜 전통은 무너졌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청나라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독립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894년, 조선에서는 급진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보개혁이었습니다. 일본의 압력과 감독 아래 조선 정부는 전면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고 개화파 관료들이 등용되었습니다. 개혁은 광범위했습니다.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 제가 허용, 고문 폐지, 연좌제 폐지, 행정 체계가 재편되었습니다. 팔도를 23부로 개편했습니다. 근대적 관료제를 도입했습니다. 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경제 개혁도 이루어졌습니다. 은본위제를 도입했습니다. 도량형을 통일했습니다. 근대적 조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군사 개혁도 추진되었습니다. 구식 군대를 해체하고 신식 군대를 창설했습니다. 500년 조선의 제도가 1년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개혁은 조선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강요였습니다. 일본 고문들이 각 부처에 배치되었고 주요 정책은 일본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심의 이반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급격한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특히 단발령은 격렬한 반발을 샀습니다. 머리카락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는 유교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이 일본군의 총칼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조선인들에게 굴욕이었습니다. 독립은 이루었지만 자주는 멀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일본 낭인들과 일본 공사관 직원들이 궁궐에 난입했습니다. 조선 수비대를 제압하고 왕비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민비, 즉 명성황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살해했습니다. 한나라의 왕비를 궁궐 안에서 외국인들이 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시신을 궁궐 밖으로 끌고 나가 불태웠습니다. 을미사변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만행이었습니다. 일본은 명성황후가 칠러 정책을 추진하며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했기 때문에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직접 계획을 주도했습니다. 고종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비가 자신의 눈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외국 군인들에게 자신의 궁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을 맹렬히 비난했고 미국과 유럽 언론도 일본의 야만성을 규탄했습니다. 일본은 형식적으로 재판을 열었지만 주모자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조선인들의 분노는 끌어올랐습니다.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유생들이 창의했고 농민들이 합류했습니다. 왕후의 원수를 갚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 부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일본군과 친일 정권은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고종은 두려웠습니다. 일본은 왕비를 죽였습니다. 다음은 자신일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궁궐을 장악하고 있었고 친일 내각이 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1896년 2월 11일 새벽, 고종과 왕세자는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여인의 가마에 몸을 숨기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아관 파천이었습니다. 한나라의 국왕이 자국 궁궐을 버리고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친일 내각을 해산하고 칠러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을미사변의 주모자들을 처벌하라고 명했습니다. 세력 균형이 일본에서 러시아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선의 운명은 외세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났지만 이번에는 러시아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고종은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습니다. 국왕이 외국 공사관에 1년간 머무른다는 것. 이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은 형식적으로 독립했습니다. 1895년 청나라와의 조공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1896년
고종은 대조선국 개국 504년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양이라는 새 연호를 선포했습니다. 독립협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같은 개화 지식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운 것입니다.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모여 개혁을 요구하고 자주독립을 외쳤습니다. 근데 시민의식에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왕국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조선은 여전히 반쪽짜리 독립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청나라가 물러난 자리를 일본, 러시아, 그리고 다른 열강들이 메우려 했습니다. 조선은 완충지대였고 각축장이었으며 먹잇감이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체제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국제 질서에서 황제국과 왕국은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황제국은 완전한 주권국가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왕국은 황제국보다 한 단계 아래로 인식되었습니다. 왕은 황제에게 책봉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왕국은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조선이 왕국으로 남아있는 한 완전한 독립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조선 왕은 누구에게 책봉받았는가? 청나라는 물러났지만 그 질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고종과 조선의 지식인들은 깨달았습니다. 독립을 지키려면 국가의 격을 바꿔야 한다고. 청나라와의 조공 관계를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왕국이라는 체제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황제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러시아, 일본,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주권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재정의하는 일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전통 질서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대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의 위치를 새롭게 설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청나라를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발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내부의 보수파들도 반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1897년 고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청일전쟁은 끝났습니다. 동아시아의 오랜 질서는 무너졌고 조선은 형식적으로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주는 요원했습니다. 열강들은 조선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였고 조선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살해당했고 국왕은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왕국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국가의 격을 높여야 했습니다. 황제국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를 향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1897년 조선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그늘에서 벗어났지만 새로운 위협들이 사방에서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일본, 러시아, 그리고 다른 열강들 모두가 조선을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려 했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을 보낸 뒤 1897년 2월 경운궁 덕수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 왕비가 살해당한 그곳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바뀌었지만 고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조선을 바꿀 때였습니다. 500년 왕조의 역사를 새로 쓸 때였습니다. 왕국에서 제국으로, 국왕에서 황제로. 대한제국의 탄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종은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황제 즉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체제의 근본적 전환이었습니다. 500년간 유지해온 사대의 질서와의 완전한 결별이었습니다.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먼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경복궁도
창덕궁도 경운궁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궁궐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격에 맞는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고종은 환구단 건설을 명했습니다. 환구단,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단. 중국에서 오직 황제만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천자, 즉 하늘의 아들만이 천제를 올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1000년 넘게 이 권한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금기를 깨려는 것이었습니다. 1897년 9월 소공동의 환구단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구단이라고도 불렸습니다. 3층 구조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이었습니다. 흰 대리석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황궁우도 지었습니다. 제단 옆에 황제의 신위를 모실 건물이었습니다. 팔짝지붕에 황금색 기와를 얹었습니다. 오직 황제만이 쓸 수 있는 황색이었습니다. 공사는 2달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서둘렀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환구단이 완성되자 고종은 날짜를 정했습니다.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선포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한양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환구단 주변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료들은 예복을 갖춰 입었고 악공들은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7시 고종이 황금색 어가를 타고 경운궁을 출발했습니다. 거리는 숙연했습니다. 백성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500년 만에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환구단에 도착하자 고종은 어가에서 내렸습니다. 흰 대리석 제단을 올랐습니다. 3층, 가장 높은 곳,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하늘을 향해 제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대한의 황제 즉위를 굽어 살피소서. 천제였습니다. 1000년 넘게 조선의 왕들이 할 수 없었던 의식, 오직 중국 황제만이 거행할 수 있었던 제사. 이제 조선의 군주가, 아니 대한의 황제가 직접 하늘에 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를 마치고 고종은 선포했습니다. 짐은 오늘부터 대한제국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황제 폐하 만세, 대한제국 만세. 고종은 이제 국왕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조선은 이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국호도 바뀌었습니다. 조선에서 대한으로. 대한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삼한에서 왔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한반도 남부의 고대 삼한. 한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고종은 조칙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삼한의 땅을 통합하여 이루어진 나라이다. 그러므로 국호를 대한으로 정한다.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조선은 이성계가 명나라로부터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1392년 이성계는 명나라 홍무제에게 조선과 화령 두 이름을 보내 선택을 요청했고 명나라가 조선을 골랐습니다. 즉, 조선이라는 국호 자체가 중국과의 4대 관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은 달랐습니다. 중국에게 받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한 이름이었습니다. 삼한이라는 우리 고유의 역사에서 가져온 이름이었습니다. 자주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이라는 이름은 훗날 계승됩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8년 대한민국,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대한이라는 정체성은 바로 이때 1897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연호도 선포되었습니다. 광무광우, 빛나는 무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연호는 황제의 권한이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조선은 독자적인 연호를 쓰지 못했습니다. 명나라 연호를 썼고 청나라 연호를 썼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잠시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지만 이는 아직 왕국 시절의 연호였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광무는 황제의 연호였습니다. 1897년은 광무 원년이 되었습니다.
달력부터 바뀌었습니다. 시간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중국 황제의 시간이 아니라 대한제국 황제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광무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종은 황제가 된 뒤 적극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양전지계 사업,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지계를 발급해 토지 소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산업진흥에 힘썼습니다. 철도를 부설했습니다. 경인선, 경부선, 전차를 도입했습니다.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근대 학교를 세웠습니다. 관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장려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원수부를 설치하고 황제가 직접 군 통수권을 장악했습니다. 한계는 있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했고 열강의 간섭이 심했으며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로서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1899년 고종은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국 국제 반포. 대한제국의 헌법이었습니다. 9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짧은 문서였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되어 온 자주독립한 제국이다.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독립국이다. 누구의 속국도 아니다. 세계만국과 대등한 제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500년 동안 전래되어 내려온 전제 정치이다. 황제의 절대 권력을 명시했습니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리신다. 군권, 즉 군주의 권한은 무한하다. 황제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모두를 장악한다. 서구식 입헌군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의회의 권력을 나누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제군 주제였습니다. 왜 고종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지대차고적이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절박했습니다. 약한 왕권으로는 열강의 압박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살해당했을 때 고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관파천 때 고종은 자국 궁궐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황제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외교를 주도할 수 있었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군대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협회는 반발했습니다. 의회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입헌군 주제를 주장했습니다. 만민공동회를 열어 황제권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고종은 거부했습니다. 1898년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충돌이었습니다. 황제권과 민권의 충돌, 전제와 입헌의 충돌. 역사는 고종의 선택을 비판해왔습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입헌군 주제로 갔어야 했다고. 하지만 고종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생존의 선택이었습니다. 옳았든 그르든 그것이 고종이 본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상징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황제의 복식이 바뀌었습니다. 골룡포 대신 황룡포를 입었습니다. 용의 발톱이 4개에서 5개로 늘었습니다. 오직 황제만이 5조룡 5발톱 용을 쓸 수 있었습니다. 면류관을 썼습니다. 12류. 12개의 구슬줄이 달린 황제의 관이었습니다. 태극기도 새로 정비되었습니다. 1882년 처음 사용된 태극기는 이제 대한제국의 국기가 되었습니다. 황실기도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노란 바탕에 청룡을 그린 깃발이었습니다. 국가국어도 제정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로 시작하는 노래였습니다. 영국의 God Save the King을 모델로 했습니다. 황실 의례가 정비되었습니다. 원구단 제례가 정례화되었습니다. 매년 동지와 정월 초하루에 황제가 직접 천제를 올렸습니다. 종묘 제례도 격상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선조들을 제국의 황제로 추존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태조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경운궁도 확장되었습니다. 석조전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양식 석조 궁전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 근대 국가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중화전을 지었습니다. 황제의 정전이었습니다. 중화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대한이 중화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대한제국은 황제국이다. 중국과 대등하다. 세계 만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대한제국 선포 후 고종은 각국에 사절을 보냈습니다. 황제 즉위를 통고하고 대한제국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승인했습니다. 러시아는 대한제국을 통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미국도 승인했습니다. 프랑스, 영국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조선이 황제국이 되면 일본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반대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결국 형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청나라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조선을 조공국으로 여겼던 청나라. 이제 조선이 스스로를 황제국이라 선언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이미 청일전쟁에서 패했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항의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청나라도 묵인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대한제국은 인정받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떠했을까요? 열강들은 대한제국을 진정한 제국으로 대우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한반도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여겼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대한제국을 약소국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황제국이라는 이름은 얻었지만 제국으로서의 실질적 힘은 부족했습니다.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1897년 고종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태자 책봉, 왕세자 이척을 황태자로 책봉했습니다. 훗날 순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일시적 체제가 아니라 계승될 왕조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고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손자, 대대손손 이어질 황실이라는 것입니다. 책봉 의식은 성대했습니다. 황태자는 황금색 예복을 입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황태자는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책봉을 받았습니다. 너를 황태자로 책봉하노라. 대대로 이어갈지어다. 황태자비도 책봉되었습니다. 민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살해당한 명성황후와 같은 가문이었습니다. 황실은 확대되었습니다. 고종의 후궁들도 격이 올랐습니다. 황귀비, 귀비, 빈 등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황족들도 자귀를 받았습니다. 진왕, 군 등의 칭호가 수여되었습니다. 황실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었습니다. 황태자 이척은 허약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고 성격도 유약했습니다. 황제의 자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종의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친왕 이강은 총명하고 활발했습니다. 황태자보다 낫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장자 계승 원칙은 확고했습니다. 이척은 황태자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훗날 비극의 한 원인이 됩니다. 1897년 10월 12일 관구단에서 고종은 황제가 되었습니다. 조선은 대한제국이 되었습니다. 왕국에서 제국으로, 사대에서 자주로. 500년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우리는 제국이다. 우리는 세계 만국과 대등하다. 광무개혁이 시작되었고 근대화가 추진되었으며 황실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상징은 화려했습니다. 황룡포, 면류관, 환구단, 태극기, 국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여전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립했고 대한제국의 힘은 그들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알고 있었을까요? 대한제국이라는 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그 꿈의 끝이 어떻게 될지. 1897년의 환호 뒤에 1910년의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었습니다. 환구단에서 울려 퍼진 만세 소리는 500년 왕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고종은 황제가 되었고 조선은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혹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선포는 찬란했지만 그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자주독립을 선언했지만 현실은 그 선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은 겨우 13년을 버텼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13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와 한계를, 영광과 비극을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고종은 황제가 된 뒤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부국강병이 필요했습니다. 광무개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토지개혁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전지계 사업,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 소유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대적 토지 제도를 확립하려는 시도였습니다.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전국에서 토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측량 기술자들이 파견되었고 토지 대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지게디7라는 토지 소유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40만 건 이상의 지게가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전국을 다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양반과 지주들의 저항도 거셌습니다. 결국 사업은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산업진흥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철도가 건설되었습니다.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한반도 최초의 철도였습니다. 기적 소리와 함께 근대가 달려왔습니다. 1905년 경부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를 관통하는 대동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철도들은 대부분 일본 자본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철도 부설권이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근대화의 도구가 동시에 침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전차도 도입되었습니다. 1899년 서울의 전차가 개통되었습니다. 종로를 오가는 전차. 백성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전기도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경운궁에 전등이 켜졌고 종로 거리에 가로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전화도 보급되었습니다. 1902년 한성 시내에 전화가 가설되었습니다. 우편 제도도 근대화되었습니다. 우표가 발행되었고 우체국이 설치되었습니다. 한성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전차가 다니고 전등이 켜지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고 신문을 읽었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근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근대화의 뒤편에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외국 자본에 의존했습니다. 이권이 외국에 넘어갔습니다. 차관을 얻기 위해 관세권,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을 담보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근대화는 이루어졌지만 자주성은 약화되었습니다. 딜레마였습니다. 고종은 군사력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1899년 원수부를 설치했습니다. 황제가 직접 군 통수권을 장악했습니다. 대원수는 황제, 원수는 황태자였습니다. 근대식 군대를 육성하려 했습니다. 지휘대가 창설되었습니다. 황실을 수호하는 친위 부대였습니다. 근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서구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사교육기관도 설립되었습니다. 육군무관학교, 육군연성학교, 젊은 장교들을 양성했습니다. 무기도 구입했습니다.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소총과 대포를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작았습니다.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근대식 군대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기, 군복, 급여, 훈련. 대한제국의 국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1903년 기준 대한제국 군대는 약 2만 명 정도였습니다. 일본군은 이미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격차는 컸습니다. 고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로는 일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외교에 기댔습니다. 고종의 전략은 외교였습니다. 약한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고 미국을 활용해 러시아와 일본을 모두 견제하려 했습니다. 1896년 아관파천 이후 고종은 칠러 정책을 폈습니다. 러시아에게 이권을 주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삼림 체벌권, 경인선 철도 부설권, 러시아 군사교관단 초청,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야욕도 커졌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부동항을 원했습니다. 남하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일본은 긴장했습니다. 한반도가 러시아 손에 넘어가면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충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은 미국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거중조정 조항. 미국이 조선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요되자 고종은 미국에 밀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외면했습니다. 1905년 가츠라 테프트 밀약. 미국과 일본은 이미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에서 일본의 이권을 인정받고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묵인했습니다. 고종은 프랑스, 영국, 독일에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열강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그들에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극동의 작은 나라, 일본에게 넘기는 것이 열강들의 이익에 부합했습니다.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고종의 줄타기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1904년 2월 8일, 일본 함대가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또다시 조선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일본군이 한반도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서울을 장악했고 철도를 점령했으며 요충지에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이 전쟁에 중립을 지킨다. 하지만 일본은 무시했습니다. 1904년 2월 23일, 일본은 대한제국의 한일의정서를 강요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장한다. 대한제국은 일본의 군사적 조치에 협력한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이미 서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서명했습니다. 사실상 보호국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905년 5월 스시마 해전. 러시아 발틱 함대가 전멸했습니다.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 러시아는 패배를 인정했고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을 승인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 특사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것. 11월 17일 밤, 경운궁 중명전. 일본군이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과 대신들을 압박했습니다. 조약을 체결하라.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하라. 고종은 거부했습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을 협박했습니다. 찬성하지 않으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밤새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대신들은 갈라졌습니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들 5명은 찬성했습니다.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이들입니다. 한규설, 민영화는 반대했습니다. 표결이 강행되었습니다. 찬성 5반대 3점. 조약이 통과되었습니다. 을사조약. 정식 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
대한제국의 외교관이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었습니다. 고종은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약은 발효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이제 외교관을 상실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민영화는 자결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어찌 혼자 살 수 있겠는가? 유서를 남겼습니다. 2천만 동포여, 나라를 위해 싸우라. 나는 먼저 간다. 조병세도 자결했습니다. 홍만식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중절이었습니다. 한거였습니다.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민종식, 최익현, 신돌서. 의병장들이 봉기했습니다. 을사조약을 폐기하라. 을사오적을 처단하라. 일본군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비가 흘렀습니다. 고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고종은 밀사를 파견했습니다. 이상설, 이준, 이위종. 세 사람이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했습니다. 목적은 하나.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세계에 알리는 것. 을사조약은 황제의 동의 없이 강제로 체결된 불법 조약이다. 하지만 회의장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외교권을 상실한 나라는 참가 자격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막았습니다. 이주는 헤이그에서 죽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한마는 이 세상 유언이었습니다. 헤이그 특사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규는 역사에 남았습니다. 일본은 화가 났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압박했습니다. 1907년 7월 20일 일본은 고종에게 퇴위를 강요했습니다.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고종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행했습니다. 친일 대신들을 동원했고 군대로 위협했습니다. 결국 고종은 퇴위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황태자에게 양위한다. 500년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물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1907년 한일 신협약. 내정권마저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1909년 사법권과 경찰권도 박탈되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소멸했습니다. 일본 제국에 병합되었습니다. 1897년 10월 12일 선포된 대한제국. 1910년 8월 29일 멸망. 13년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실패했습니다. 독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제국의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외교력도 부족했습니다. 시간도 모자랐습니다. 13년. 너무 짧았습니다. 역사는 대한제국을 비판해왔습니다. 개혁이 부족했다고, 황제권에 집착했다고, 외교가 미숙했다고.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한제국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자주독립의 선언이었습니다. 1000년 넘게 이어진 중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독립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조선은 황제국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속국도 번국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근대화의 시도였습니다. 광무개혁은 미완으로 끝났지만 조선 사회를 근대로 이끄는 노력이었습니다. 철도, 전기, 전화, 학교, 법률. 근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셋째, 저항의 정신을 남겼습니다. 을사조약에 맞선 의병, 헤이그에서 죽은 이준, 자결한 민영환. 대한제국 시기의 저항은 30일 운동으로 이어지고 독립운동으로 계승됩니다. 넷째, 대한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1897년 고종이 선포한 대한. 이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이름을 계승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의 정체성은 1897년 그 환구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은 멸망했지만 대한은 살아남았습니다.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덕수궁 함령전에서 일본에 의해 강제 퇴위된 지 12년 만이었습니다. 67세였습니다. 대한제국 황제에서 일본 제국의 이태왕으로 격하되어 궁궐에 유폐된 채 여생을 보냈습니다. 사인은 공식적으로 뇌일혈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의심했습니다. 일본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종의 죽음이 거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달 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고종의 장례는 30.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은 멸망했지만 독립을 향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제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실패한 제국일까요? 시대착오적 전제군주제였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던 약소국의 비극일까요? 아마도 모두 맞을 것입니다. 대한제국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위대한 개혁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광무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군사력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독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황제국이 되어 자주를 선언했고 개혁을 추진했으며 외교로 살기를 찾으려 했습니다. 헤이그까지 밀사를 보냈고 끝까지 조약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저항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13년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13년이 있었기에 1919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내걸 수 있었습니다. 그 13년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897년 환구단의 황제 즉위식. 그것은 멸망의 서곡이 아니라 부활의 씨앗이었습니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이 환구단에 올랐던 그날 하늘을 향해 제를 올리며 선포했습니다. 대한제국 500년 왕조의 마지막 변신이었습니다. 자주 독립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 몸부림이었습니다. 13년 뒤 대한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대한이라는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1919년 상하이에서, 1948년 서울에서,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대한제국의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시작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주 독립, 존엄. 1897년 환구단에서 시작된 그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의 탄생.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필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때 그 대한이라는 두 글자 속에는 1897년 환구단의 함성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